안녕하십니까. 경제학인문 이범웅입니다. 이번 주는 11주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11주차 첫 번째 시간, 처음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난 강의 요약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주차에는 국민소득 해가지고 실질 GDP와 명목 GDP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봤던 게 GDP와 경제적 후생 뭐 이런 것들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제인 거시경제 데이터의 두 번째 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실질 GDP라고 하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의 가치를 기준연도 가격, 즉 불변 가격으로 측정한 GDP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의 재화 서비스의 생산량이 변화하거나 또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변화하면 명목 GDP가 변화합니다. 다시 말해서 명목 GDP는 이제 생산량의 변화 그리고 재화 서비스 가격의 변화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 생산량의 변화, 가격의 변화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격 변화의 영향을 배제하고 그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 서비스의 총량을 파악하는 지표가 실질 GDP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 GDP는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 GDP의 변동은 생산량의 변동만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질 GDP는 한 국민 경제의 재화 서비스 생산량의 지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경제의 GDP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해 말할 때는 대개 실질 GDP를 사용을 합니다. 뭐 엄밀하게 경제 성장은 그 1인당 실질 GDP 가지고 하긴 합니다. 자, 이에 비해서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화 서비스 생산의 가치를 현재 가격, 즉 당해년도 가격 또는 이제 경상 가격으로 측정한 GDP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릴 때 명목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생산량의 변화와 가격의 변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GDP는 가격의 변화를 배제하고 생산량의 변화만을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좀 조작을 하면 이제 물가 수준, 그러니까 가격 변화의 영향만 따로 떼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GDP 디플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가 수준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기준 연도에 비해서 아까 그 실질 GDP를 그 기준연도 가격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GDP 디플레이터는 기준연도에 비해 당해연도의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주차에서는 GDP 디플레이터 구하는 그런 그 과정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GDP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적 후생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GDP는 한 경제의 총생산이면서 또 총소득이면서 동시에 재화 서비스에 대한 총지출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당 GDP라고 하는 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1인당 실질 GDP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 경제의 평균적인 사람의 소득과 지출을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런 GDP는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직접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가치 있는 삶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그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GDP가 모두 포함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GDP에는 GDP 측정을 할 때는 뭐 여가라든지 환경의 질, 그리고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가사노동과 같은 행위, 그리고 소득 분배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주는 좋은 지표이다. 경제적 후생을 나타내주는 좋은 지표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두 번째 주제, 거시경제 데이터의 두 번째 주제, 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물가 또는 물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인 가격 수준, 즉 물가의 상승, 그래서 물가 상승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지수의 전년도 대비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플레이션율 그러면은 전년도 대비 상승률이다. 물가의 상승률을 나타내 주는데 전년도에 대비한 물가 상승률을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 할 때 물가지수에는 뭐 여러 가지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소비자들, 우리 대부분이 이제 소비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영어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앞자 따가지고 CP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평균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전반적인 비용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소비자에게 구입되는 대표적인 또는 뭐 평균적인 소비자에 의해서 구입되는 전형적인 상품 묶음의 가격을 측정한 물가지수이고요.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생계비의 변동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면 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그 전반적인 물가 상승 현상,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측정하는 것은 이제 5단계의 절차를 거쳐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이제 상품 묶음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때 소비자의 지출 행태를 고려해 가지고 물가 산정에 포함되는 전형적인 상품 묶음을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소비자가 어떤 재화 서비스의 가격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판별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 묶음에 포함된 재화 서비스의 가격 자료를 조사하고 이제 수집을 하게 되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상품 묶음의 비용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각 시점에서 정해진 상품 묶음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을 해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이제 기준 연도를 선정하고 지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를 기준 연도로 정하고 이 기준 연도를 나머지 연도와 비교하는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연도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 5단계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도 대비 상승률, 이것을 인플레이션율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를 측정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대체 효과에 의한 왜곡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가가 변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가격 수준의 변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재화 서비스 대신에 가격이 낮아진 재화 서비스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대체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비자 물가에서 CPI는 고정된 상품 묶음을 가정하고 작성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대체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계비의 변동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냅니다. 자, 소비자 물가에서 측정상의 두 번째 문제점은 새로운 상품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등장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은 더 낮은 비용으로 예전과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고정된 상품 묶음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런 그 새로운 상품이 나타났다, 출현했다라고 하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소비자 물가지수 측정상의 문제점은 품질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의 품질이 지난 1년 사이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재화의 가격이 변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생계비는 증가하겠죠. 거꾸로 어떤 재화의 품질이 1년 사이에 개선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소비자의 생계비가 감소한다, 실질적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품질의 변화를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하려고 해도 품질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고요. 경제에서 그 소비가 되는
그런 그 전형적인 상품 묶음 모두 다 품질을 측정을 한다. 이건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품질 변화를 갖다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GDP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GDP 디플레이터도 이제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이다라고 했는데요. 좀 전에는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라는 그 물가 지수와 CPI라는 물가 지수는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 서비스의 가격을 반영하는 데 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 서비스의 가격만을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 서비스의 가격을 반영하는데 CPI는 그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든 외국에서 생산되든 소비자가 구입하면 CPI에는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되는 재화 서비스의 가격을 반영하는데 CPI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 서비스의 가격만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에 이용되는 가중치, 상품 묶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품 묶음에 속해 있는 재화 서비스의 양은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GDP 디플레이터 산정에 이용되는 가중치, 즉 상품 묶음의 수량은 매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의 가격이 비례적으로 변동할 때는 이러한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긴 하지만 여러 재화의 가격의 변동폭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는가가 인플레이션 또는 인플레이션율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요 CPI와 요 GDP 디플레이터 그리고 뭐 그 두 지표를 이용한 인플레이션율이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기존의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의 양이 감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생활 수준, 실질적인 소득을 저하시키고 그래서 생활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소리는 결국 노동과 같은 생산 요소의 대가도 상승하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대가가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소득 수준도 그 생산 요소를 제공한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구매력,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관한 오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좋을 듯 싶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실질적 영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비용, 그러니까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뭐 안 좋은 영향, 실질적인 영향,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영향,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해 가지고 살펴볼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칭되는 개념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디플레이션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비용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5가지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구두창 비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두창 비용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경제 주체들이 현금의 보유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가 저하되는 것이죠. 예전보다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주체들은 화폐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폐 보유를 줄이기 위해서 현금을 은행 계좌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소액을 인출해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은행에 자주 가야 되고 은행에 자주 갈수록 구두창이 더 빨리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두창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두창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월 평균 인플레이션율이 50%를 초과하는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은 얼마가 될까요? 600%를 넘겠죠. 거의 100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갖다 이제 초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초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구조창 비용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안 좋은 점, 메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비용은 가격을 변동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뭐 흔히 그냥 식당에서 그 메뉴판 고치는 비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좀 더 많은 것을 포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 그리고 새로운 가격으로 상품 목록을 인쇄하는 비용, 인쇄된 새 목록을 대리점과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비용, 새로운 가격으로 광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가격 조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응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메뉴 비용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메뉴 비용도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메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교재로 삼고 있는 두 권 중에 이제 한 권이 맨큐라는 학자의 그 정말 경제학 원론 교재였죠. 근데 그 맨큐라고 하는 학자가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고 굉장히 그 큰 업적을 남겨서 이제 유명해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 이 메뉴 비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뉴 비용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하면 가격을 웬만하면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거시경제학에서 좀 중요한 어떤 결과까지 도출을 해냈어요. 자, 세 번째 예상한 인플레이션의 안 좋은 영향, 상대 가격의 변화와 이로 인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모든 상품의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 가격이 변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까 대체 효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 경제에서는 상대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절대 가격, 상대 가격 두 가지로 이제 또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절대 가격은 그냥 금액으로 표현한 것, 화폐 가치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대 가격은 한 재화의 가격을 다른 재화의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는 이러한 상대 가격에 따라서 희소한 자원이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상대 가격이 왜곡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경제 주체의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희소한 자원을 최선의 용도에 맞게 배분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예상한 인플레이션의 안 좋은 영향,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세 부담의 변화 또는 조세 부담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조세, 먼저 조세를 생각을 해보면, 세금을 생각해 보면요, 거의 모든 조세, 뭐 이론상으로는 한 가지 조세 빼놓고 나머지 모든 조세인데요. 그런 세금은 경제 주체 선택을 바꾸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주체 선택을 왜곡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세금이 저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세법을 위반할 때, 세법을 만들 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작용, 즉 조세 부담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더욱 심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은 자본 이득에 대한 조세 또는 이자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먼저 이제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매입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 그래서 뭐 이걸 자본이득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이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 그때 인플레이션은 자본이득을 과대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후 실질 이자율이 저축에 대한 경제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때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제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제에서는 저축에 대한 경제적 요인이 더 적어지게 되고, 즉 다시 말해서 세후 실질 이자율이 더 적어지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투자가 적어지면 이제 자본의 축적량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 성장률도
생산량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경제 성장률도 저하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예상한 인플레이션의 부작용 다섯 번째가 계산 단위 비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 단위 비용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되면 경제적인 거래의 계산 단위인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화폐는 가격을 고시하고 그리고 부채를 기록하는 회계의 단위로 사용됐죠. 그래서 경제적인 거래를 측정하는 계산 단위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계산 단위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화폐의 신뢰도가 떨어져가지고 혼란과 불편이 커질 수 있고 이놈을 갖다가 이제 계산 단위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주차에 했던 거 뭐 조금 요약을 해가지고 요약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차에는 물가와 인플레이션 마지막 부분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영향 그리고 디플레이션의 영향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강의안이고요. 이거 제가 이걸 맨 끝이죠. 맨 마지막 쪽입니다. 그래서 71쪽입니다. 여섯 번째 강의한 71쪽을 보시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영향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좀 안 좋은 영향, 누군가든 좋은 영향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효과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부의 재분배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채무자는 예상보다 낮은 실질적인 가치로 대출의 원리금,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때문에 이득을 봅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예상보다 낮은 실질 가치로 대출을 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으니까 오히려 이제 손실을 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부를 자의적으로 재분배해주는 이런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 학생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1년 뒤에 상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을 5%로 예상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그 은행에서도 인플레이션율 한 5% 정도 되겠지. 그리고 그 대학생도 이제 5% 정도 되겠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실질 이자율 2% 합쳐가지고 이자율을 7%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할 때 그때 인플레이션율 5% 그리고 이제 실질 이자율 2% 해가지고 7%라고 하는 명목 이자율 그 둘을 더한 명목 이자율 이걸로 다 이제 계약을 맺거든요.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율이 몇 퍼센트 발생할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1년 뒤에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율에다가 거기다 실질 이자율 2% 합쳐가지고 1년 뒤에 상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냥 명목 이자율로 해가지고 1년 뒤에 무조건 하여튼 7% 이자율, 명목 이자율로 해서 원리금을 상환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인플레이션율을 5%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 2% 합쳐가지고 7%로 명목 이자율을 정했는데요. 그러면 1년 뒤에는 1,070만 원의 원리금을 이 대학생이 은행에 상환을 하면 됩니다. 1,000만 원이 원금이고요. 원금 1,000만 원에 대한 7% 명목 이자율 70만 원이 되죠. 이걸 합친 1,07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물가가 7%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1년 뒤에 1,070만 원 상환하는 그 금액은 1년 전에 1,000만 원하고 같은 구매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 이자율은 무엇이 되냐? 0%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돈을 빌린 채무자 입장에서는 실질 이자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자를 낸 게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거 빌려줬는데 자신한테 돌아오는 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 2%의 실질 이자 율을 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채권자는 손해를 보게 되고요. 채무자는 이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부를 자의적으로 재분배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율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비용, 즉 부의 자의적인 재분배, 이게 이제 더 커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 또는 뭐 아니, 누군가한테는 이득이니까 문제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부작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디플레이션의 영향인데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수준이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가 수준이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0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요즘에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뭐 많이 들어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는 요즘에는 뭐 거의 없습니다.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리고 또 대부분의 요즘 연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이게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대부분 이제 세계대전 2번 치르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피폐해졌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후에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정말 생산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돈을 많이 풀게 되고요. 돈을 많이 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디플레이션을 발생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본에서는 1998년에서 2012년 사이에 한 15년 정도 이 동안에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4% 정도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재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총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수요에 맞춰가지고 생산량을 또 줄이려고 하겠죠. 생산량을 줄인다라고 하는 소리는 그 생산물 만들어내는데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소리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벌어들이는 소득도 이제 감소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실업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소득 감소 그리고 실업 증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급부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대부분의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던 게 2차 세계대전 이전이었고 그 이후에는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없었죠. 없다 보니까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을까? 그걸 갖다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로 부를 자의적으로 재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효과,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부의 자의적인 재분배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은 거꾸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로 부를 자의적으로 재분배하는 그런 부작용을 또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